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그 악명 높은 요로 결석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회 가이드라인부터 병원 정보, 논문까지 자료가 아주 풍성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비노 내시경 로봇학회, 그 KSESR 권고안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 병원 정보란 연구 자료들 종합해서 요로결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딱 이거죠. 요로 결석. 그거 도대체 뭐냐? 얼마나 흔하고 누가 잘 걸리고 또 증상은 어떤지, 진단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료랑 예방법까지 딱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부터 유명한 통증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옆구리 통증. 네. 요로결석은 간단히 말하면요. 소변 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뭉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돌멩이가 생기는 거군요. 네. 그 돌이 소변 만들어지고 나가는 길 있잖아요. 신장, 요관, 방광 이런 데 생기는 질환이죠. 생각보다 이게 흔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적으로도 꽤 높다고 자리에 나와 있던데요? 네, 그 KSESR 가이드라인 보면요. 한국인의 경우에 평생 유병률이 11.5%나 돼요. 11.5%요? 꽤 높네요. 네, 남성이 한 12.9%, 여성이 9.8%니까 남성분들이 조금 더 잘 걸리죠. 최근 11년간 새로 생긴 비율만 봐도 전체 인구의 한 5.7%가 넘었고요. 이것도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호호. 아니 왜 남성한테 더 잘 생기는 걸까요? 22년 전에 보니까 환자 거의 3분의 2가 남성이던데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 있잖아요. 테스토스테론. 이게 소변의 결석 성분 중 하나인 수산 농도를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호르몬 영향이요. 네, 그리고 음주나 식습관, 또 비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 차이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이분들이 전체 환자의 한 66% 정도 차지합니다. 계절도 탄다고요? 여름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맞아요. 특히 8월에 좀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소변이 좀 농축되기 쉽고 또 햇볕 많이 쬐면 비타민 D 합성이 늘면서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가장 고통스럽다는 부분, 증상으로 넘어가 보죠. 역시 옆구리 통증이 대표적인가요? 네, 갑자기 시작되는 아주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죠. 흔히 출산의 고통, 산통에 비유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한 20분에서 60분 주기로 엄청 아팠다가 또 잠깐 괜찮아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헐적이라고 하죠. 계속 아픈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위치도 옆구리뿐 아니라 아랫배나 사타구니 쪽으로 뻗치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고환 쪽까지 아프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또 너무 아프니까 메스껍고 토하기도 하고요. 통증 말고는 다른 신호는 없나요? 소변에 변화가 있다든지? 혈뇨가 흔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거죠. 눈으로 빨갛게 보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검사해야 알 수 있는 정도고요. 소변색이 좀 탁해지거나 감염이 같이 오면 열이 나기도 하고 또 소변 자주 마렵거나 볼 때 아프거나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아픈 거예요? 돌멩이가 뭘 어떻게 하길래요? 정확하십니다. 돌이 소변 내려가는 길을 딱 막으면요. 위쪽 신장이 소변으로 퉁퉁 붓게 돼요. 이걸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이 압력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압력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요관 근육이 돌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막 쥐어짜는 경련을 일으키거든요. 그것도 통증의 큰 원인이죠. 근데 좀 신기한 건 결석이 이제 방광까지 쭉 내려가면 막혔던 게 탁 뚫리면서 통증이 갑자기 싹 사라지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환자분이 겪는 증상, 특히 통증 양상이 어떤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지 이런 걸 자세히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 검사를 해서 피가 섞여 나오는지, 염증 세포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같은 것도 보고요.
역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영상 검사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로결석 진단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영상검사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도 찍지만 요즘은 뭐니 해도 CT가 표준검사법입니다. CT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아까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보통은 조영제라는 약물을 쓰지 않고 찍는 비조영 CT, NCCT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엑스레이에는 잘 안 보이는 돌이나 아주 작은 돌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죠. 네네. 다만 이제 CT는 아시다시피 방사선 노출이 좀 있죠. 아, 맞아요. 근데 요로결석은 재발이 잦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CT를 여러 번 찍어야 할 수도 있는데 방사선 때문에 좀 걱정될 수도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재발을 확인한다든지 반복적으로 촬영해야 할 때는 방사선량을 아주 크게 줄인 저설량 CT, ADCT라고 하는 걸 선호합니다. 저솔량 CT요. 네, 표준 CT보다 방사선 피폭은 훨씬 적으면서도 한 3mm 이상 되는 의미 있는 크기의 결석을 찾아내는 데는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걱정을 덜면서도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대안입니다. 초음파는 어떤가요? 그건 방사선 걱정은 없을 텐데요. 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으니까 임산부나 소아 환자에게 특히 유용하고요. 또 신장에 부었는지 그 수신증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결석을 CT만큼 아주 명확하게 다 보여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CT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CT가 가장 확실하고 반복 검사 시에는 저설량 CT를 쓴다. 이거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진단 후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KCR, ESR 가이드라인 보니까 방법이 되게 다양하던데요. 네, 치료는 결석 크기나 위치,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환자분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몸 바깥에서 충격파를 쏴서 돌을 깨는 거 있잖아요. 네, 체외 충격파. 네, 그 ESWL 이게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과거엔 9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비율이 한 80% 정도로 좀 줄어들고 대신에 요관으로 내시경을 직접 넣어서 돌을 보고 깨거나 꺼내는 수술, 요관경 수술 URS라고 하거든요. 이게 아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요? 네. 최근엔으로 10% 이상, 특히 그 끝이 휘는 연성 요관경을 이용한 수술은 8.5%까지 아주 급증했죠. 아무래도 내시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치료 전에 일단 너무 아프니까 통증부터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S라고 부르는 약을 우선 쓰고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진통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관 근육을 좀 이완시켜서 돌이 잘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알파 차단제 같은 약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고요? 작은 돌은 저절로 나오기도 하나 봐요. 네, 그걸 이제 대기요법 또는 약물 배출 유도요법 MET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한 5mm 이하로 작고 또 위치가 방광 근처, 아래쪽에 있는 돌은 자연적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오... 이때 물 충분히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 같은 약을 같이 쓰면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한 2주 정도 기다려봐도 안 나오거나 통증이 계속 심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가장 흔하다는 그 치료법, 체외 충격파 세속술, ESW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죠. 몸 밖에서 충격파로 돌을 깨는 방식이죠. 맞습니다. 입원이나 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아서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몸 밖에서 이제 충격파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걸 몸 안의 결석에 딱 집중시켜서 잘게 부수는 원리입니다. 이 ESWL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요. 네, 성공률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단 결석 자체의 특성, 예를 들면 CT에서 봤을 때 돌이 너무 단단하지 않고 보통 밀도를 HU 단위로 재는데 1000 HU 미만일 때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또
또 위치가 피부에서 너무 깊지 않을 때, 한 10cm 미만일 때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요. 아, 돌의 상태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술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한데요.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기계 헤드를 피부에 빈틈없이 잘 밀착시키는 거,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또 낮은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에너지를 올리는 방식, 램핑 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충격파를 너무 빠르게 쏘지 않는 것, 분당 한 60에서 90회 정도, 이런 것들이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SW 시술 받고 나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그 돌길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시술 후에는 깨진 돌 조각들이 잘 빠져나오는지 엑스레이나 CT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요. 만약 돌이 충분히 안 깨졌거나 잔석이 많이 남으면 추가 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특히 좀 큰 돌을 깼을 때 그 깨진 조각들이 요관에 쭉 길게 쌓여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돌길, 보기로로 스타인시트라세라고 부르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심하면 추가적인 시술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추균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는 요관경 수술, URS 됐으네. 내시경으로 직접 돌을 제거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요도를 통해서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을 넣어요. 이걸 요관이나 심지어 신장 안까지 쭉 밀어 넣어서 카메라로 직접 보면서 레이저 같은 걸로 결석을 잘게 부수거나 아니면 바스켓 같은 도구로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와, 직접 보고 하는군요. 깊숙한 곳에 있는 복잡한 위치의 결석까지도 치료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자연 배출이 좀 어렵거나 ESW로 잘 안 깨지는 돌,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등이 아주 효과적이죠. 수술할 때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들도 있겠군요. 그럼요. 내시경이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또 신장 안의 압력을 낮춰서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요관 접근 칼집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요관 경로를 확보해두는 가느다란 안전유도 철사 같은 걸 사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합병증 발생률은 비교적 낮고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이 더 큰 경우는 어떻게 제거하나요? 경피적 신결석 제거술 PCNL이라는 방법도 있던데요. 옆구리에 구멍을 낸다고요? 네, PCNL은 옆구리 쪽에 한 1c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를 하고요. 그 길을 따라서 신장까지 통로를 만들어서 내시경을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결석, 보통 2cm 이상 되는 큰 돌이나 아니면 ESW나 URS 같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돌을 직접 보고 부숴서 꺼내는 수술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출혈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조금 더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수술이죠. 잠깐만요. 수술 전후로 스텐트라는 걸 넣기도 한다던데 이건 뭔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같은 거예요.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수술하기 전에 요관이 너무 좁거나 염증이 심해서 내시경 넣기가 어려울 것 같을 때 미리 넣어서 길을 좀 넓혀주기도 하고 이걸 프리스텐팅이라고 합니다. 또 수술 후에 요관이 붓거나 남아있는 작은 돌 조각 때문에 막힐까 봐 예방 목적으로 한동안 넣어두기도 합니다.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스텐트라고 하고요. 아, 길을 확보해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불편감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소변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네요. 그런데 임신 중이라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치료가 더 어렵거나 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들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진단은 방사선 없는 초음파를 주로 사용하고요. 치료도 일단은 통증 조절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합니다. 네. 꼭 시술이 필요하다면 임신 중기같이 비교적 안전한 시기에 요관에 스텐트를 넣거나 요관경 수술 URS를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조산 위험 같은 걸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다른 경우는요?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이라든지 소변 나오는 길을 수술로 바꿔주신 요로 전환술 환자분들 또 소아 환자들도 각자 고려해야 할 점들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기구나 약물,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서 성인과는 좀 다른 주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소아는 몸이 작으니까 더 작은 내시경 기구가 필요하고요. 또 항응고제,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 때문에 시술 전에 반드시 약물 조절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 감염이 동반된 경우는 특히 더 위험하겠네요. 네, 맞아요.
요로 감염, 특히 소변 흐름이 결석 때문에 꽉 막힌 상태에서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 이걸 폐쇄성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이요? 네, 즉시 항생제를 쓰고 동시에 스텐트를 넣거나 아니면 옆구리로 신장에 직접 관을 꽂아서 실루라고 합니다. 막힌 소변을 빨리 빼주는 감압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염을 조절한 다음에 안전해지면 그때 결석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와, 정말 상황별로 전략이 다 다르군요.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예방과 관리. 요로결석 이거 10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50%나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발이 워낙 흔해서 한 번이라도 요로결석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정말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 지긋지긋한 재발을 막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뭘 알아야 하죠? 가장 첫 번째 단추는요, 내가 겪었던 혹은 제거했던 결석의 성분이 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흔한 게 수산 칼슘 결석인데 그 외에도 요산 결석, 감염과 관련된 스트로바이트 결석, 시스틴 결석 등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아, 종류를 알아야 하는군요. 네, 성분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환자분이 재발 고위험군에 속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젊은 나이에 처음 생겼거나 가족 중에 결석 환자가 있거나 특정 종류의 결석이거나 하면 고위험군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검사하는 등 대사 이상 여부를 자세히 평가하기도 합니다.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도 해야겠고요. 그렇죠. 위험도에 따라서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간격으로 영상 검사를 권장하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설량 CT, LDCT가 아주 유용합니다. 방사선 노출 부담을 줄이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 생활 습관이겠죠. 뭘 먹고 뭘 피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식이요법의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분 섭취, 둘째는 결석 종류별 맞춤 식단입니다. 수분 섭취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효과가 있나요? 목표는 하루에 소변을 2리터에서 2.5리터 이상 보는 겁니다. 소변량이요? 네, 소변량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려면 하루에 물이나 음료수 형태로 적어도 2.5리터에서 3리터 이상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변이 묽어져서 결석 성분들이 잘 뭉치지 않거든요. 맹물 마시기 힘들면요? 아, 그럴 땐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즙을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구연산. 네네. 그럼 이제 가장 흔하다는 칼슘 결석 예방 식단. 이게 좀 의외던데요. 칼슘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칼슘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 섭취를 막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유나 요구르트, 멸치 같은 음식을 통해서 적절한 양의 칼슘 하루 1000mg에서 12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요? 왜죠? 식이 칼슘이 우리 장 속에서 결석의 주성분인 수산이라는 성분과 먼저 딱 결합을 해요. 그래서 수산이 몸 안으로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오히려 칼슘 섭취를 너무 줄이면 장에서 수산 흡수가 더 늘어나서 결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의외네요. 그럼 칼슘 결석 예방을 위해 진짜 피해야 할 건 뭔가요? 나트륨, 즉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짜게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 결석이 생길 위험이 커지거든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300mg 미만, 그러니까 소금으로 치면 한 5g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 젓갈, 국물 음식 이런 거 주의해야겠죠? 짠 거 갈고 또 있나요? 그리고 시금치나 땅콩, 견과류, 초콜릿처럼 수산 함량이 아주 높은 음식은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류 섭취도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영양제 있잖아요. 이걸 너무 고용량, 하루 1000mg 이상으로 드시는 것도 몸 안에서 수산으로 바뀔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와, 복잡하네요. 다른 종류의 결석은요?
요산결석 같은 거요. 요산결석은 주로 통풍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역시 동물성 단백질, 특히 퓨린이라는 성분이 많은 붉은 고기나 내장류 섭취를 줄여야 하고요. 술, 특히 맥주가 안 좋습니다. 이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네. 시스핀 결석은 좀 드문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는데 이건 정말 아주 많은 양의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막 4리터, 5리터까지 마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염석은 이름 그대로 요로 감염이 원인이니까 감염 예방이랑 빠른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식이요법과 함께 필요하다면 대사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석 생성을 억제하는 예방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기도 하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도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야, 오늘 요로결석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요로결석, 이거 생각보다 흔하고 통증은 정말 극심하며 진단에는 CT, 특히 재발 관찰에는 저설량 CT가 핵심이다. 치료는 예전엔 충격파, ESWL 위주였지만 요즘은 내시경 수술, URS가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발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평생 관리가 중요하고 그 관리의 핵심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과 내 결석 종류에 맞는 식이요법이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10년 내 재발률 50%라는 숫자는 정말 가볍게 볼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결석 성분 분석이랑 위험 요인 평가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관리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재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같은 생활 습관이 결석과 이렇게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과거 자료를 보면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혹시 우리 현대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이 고통스러운 질환을 더 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점점 더 짜고 기름지게 변화하는 식단, 아니면 늘어나는 좌식 생활,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각자의 생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